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한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하는 사람조차도 뭐 다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의 크기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중식당의 디자인은 어때야 된다. 그리고 객단가는 두당 5만 원 이상 잡아야 된다. 3만 원 이상 잡아야 된다. 이런 게 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당 같은 데에서 신선한 파격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럴 때는 참으로 야, 이 식당 정말 자주 와야 되겠다라고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그러냐 하면 질 좋은 고기를 파는데 야, 이런 데에서는 1인분에 한 7, 8만 원 받겠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 1인분에 한 2만 원, 3만 원 한다? 자, 그럴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냥 장사는 그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의 질로 승부하느냐, 아니면 뭐 아주 삐까 번쩍하게 해놓고 고기 질은 별로냐, 와인바처럼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고기 질까지 좋으려고 하면 거의 뭐 1인분에 한 8, 9만 원 이렇게 최소 가죠. 그래서 그런 데는 뭐 가서 고기 먹고 맛있고 그리고 분위기 좋고 그렇죠. 그런데 1인분에 7, 8만 원 내고 그런 데 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조금 더 보태서 호텔 뷔페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파격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 좌우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 이념의 문제라는 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요. 자, 거기에 교묘하게 들이앉은 것이 지금 재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좌파들이 엄청 재벌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요, 재벌들을 더 잘 베껴 먹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파들은요, 푼돈으로 재벌한테 그야말로 간쓸게 빼주듯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파의 가치는 재벌들이 퍼뜨리는 신자유주의적 가치. 제가 제일 불쾌한 게 뭔 줄 압니까? 어느 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의 유명한 보수 언론의 핵심 간부 한 명이 저를 좀 보자 하더니만 혹시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이 운영하는 단체, 그 밑에 만드는 연구원에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죠. 저는 건강한 보수를 지향해 가지만은 그런 데서 만들어내서 퍼뜨리는 이데올로기, 특히 보수청에 그들이 푼돈 뿌리면서 보수의 그 리더라는 사람들을 장악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도 다 돼가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모임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말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경련 자유기업은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후원의 밤 행사를 한다고 와서 연설해 달래요. 휴일날. 내 가기 싫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이 뭘 좀 해본다고 해서 간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와요. 당일날이라도 이 컨펌해주는 연락이 와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얼버무리더니만 휴일 불편하실 건데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저것들을 스폰서해주는 이 재벌 단체에다가 황이 와서 강연을 한다니까 오지 말아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재벌들 단체가 후원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후원받고 시민사회 단체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름만 남고 유명무실해졌죠. 근데 한때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쯤 이명박 거쳐서 그자들이 좀 저거들이 무슨 특별한 엘리트인 양 웃기고 있었어요. 강연을 좀 해달래요. 저기 무슨 뭐 경기
또 저 북부에 아주 먼 데에서 가는 데만도 한 2시간 걸리는데 방송 출연이 있었는데 방송사에 내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제 강연 순서에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보수나 재벌이나 다 사회개혁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기존의 사회 폐단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그것이 나중에 수구 꼴통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투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개혁을 포기하면 그건 숫골이 된다라는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제 몇 명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날 불렀으면 내가 그래 말을 하면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감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공격을 해요. 내가 어디 뒤질 사람입니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나도 맞받았지요. 그 나중에 분위기가 매우 어색했어요. 근데 내 정말 웃긴 게 내 방송 포기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마치고 오는데 강령료는 없고 그 재벌들 단체에서요 농산물 상품권을 10만 원 주던가 하는 걸 내가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근데 딴 데는 이런 단체 가서 돈 안 받고도 숱하게 강연했지만은 너들은 나한테 한 100만 원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참 너들 재벌한테 많이 받았을 건데 이 행사 스폰서 그 행사 자체도 재벌 회사의 연수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웃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의 재벌이 퍼뜨린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마치 올바른 경제적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 이야기를 윤석열이 아직도 아는 걸 보고요. 내가 처음에 이자가 이 생각과 말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뭐 성장 규제 완화, 부동산 무슨 적극 지원 용적률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세금 감면,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감면 이런 것들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지금 대공황이 옵니다. 이 대공황이 왔는데 윤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 윤은 역사적으로 누가 되는가 하면요. 루스벨트 앞에 대통령을 했던 후보가 지금 얼마나 우스운 사람으로 미국 역사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대공황 징조가 오고 그게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우왕좌왕했던 황당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되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수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수 아닙니다, 당신들은. 진짜 보수라면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변화해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가. 잘못하면 무너지지요. 어떻게 무너지냐. 완전히 선동적 좌파 파퓰리스트 손에 들어갑니다. 그걸 막는 것이 보수예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와는 별개다라고 또 얼마 전에 엄청 지가 경제적으로 해박한 척 하면서 용어 써가면서요. 그렇게 댓글을 남긴 자가 있어요. 아마 이 방송도 볼 겁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별개예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제는 건강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적어도 저렇게 쓰는 정도의 용어나 뭐 지식을 보면 나름 이 경제 금융 쪽에 종사하는 자일 건데 연구소 연구원 좀 되겠죠. 저런 수준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데 대해 참 환멸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도 당신 이름 드러내고 한국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 경제 위기의 징조와는 별개로 튼튼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노동하러 가세요. 입 놀리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노동하는 데 가서 노동의 소중함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와 별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의 변두리에 있어서 미국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한국은 그냥 주풍낙엽처럼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자이언트 스텝 한다니까 한국은 빅 스텝 한다 하다가 0.25 더 올려서 2.5, 2.5로 맞춰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경제의 부속물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어떤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일시적 침체일 뿐이다. 대공황은 안 온다. 자, 한 달 전,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경제를 뭣도 모르고 황장수가 이제 경제평론까지 하느냐고 비꼰 자도 있어요.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평론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경제평론을 하기에 내 지식이나 수준이 뒤떨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가 부츠만 주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하고도 현재 한국과 세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토론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생방송에서 맞붙어서 확고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국민이 판단했을 때 내 이길 자신이 있어요. 내가 만약 진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납니다. 책상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요. 어디 뭐 자문위원 그리고 무슨 뭐 위원 이렇게 다니면서 배운 게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책으로 합니까? 경제가 무슨 정권회사나 재경부 회의에서 나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를 논하려면 세계 지정학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거기에 따르는 폐해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요. 경제사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각 나라의 사정과 실상, 경제에서 핵심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진행되는 경제의 모습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한다고 이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 너무 갈 데가 많아요. 글 쓰고요. 회의 참석해주고 봉투 받고 사회 이사하고 자문위원으로 오라 여기서 오라 저라. 공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평생 자기가 가진 틀 안의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는요, 연대나 고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경영의 교수들 한번 보세요. 기름통에 빠졌다가 끊긴 사람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경제학은 간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지. 미국 유학 가서 경제학에서 박사 따왔다고 한국의 경제학 박사들, 이 미국의 유명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자기만의 고유한 이론을 가지고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문제적 아젠다를 제시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책 하나도 쓸 능력 안 되잖아.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까? 한국에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찬양 1세기였고 10년 전까지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반중 정서가 나왔지 한 7, 8년 전까지도요. 박근혜 정권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중국과 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만 중국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범중화권에서 한국이 이탈해서는 못 산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부터요. 한국 사회 분위기 전체가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 중국의 경제 무너진다. 어떻게 저런 사회적 자본이 없이 변형된 공산주의 체제. 자, 중국에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중국의 IT 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마인 같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산당한테 찍히니까 사라지고 순식간에 의문사하고 순식간에 상장이 취소되고 순식간에 회사 망해버리고 깜빵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저런 체제로요, 거대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체제에서 사회복지가 있습니까? 엄청난 양극화, 이중가격,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중국 경제가요, 이번에 대공황2에서 박살이 나서 무너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강대국, 최대 군사 강국 러시아를 건드려서 침략을 당해도 싸다라는 이런 견해가 많이 퍼져 있어요. 기자들도 늘상 러시아가 반격에 성공했고 우크라이나가 위기다라고 써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웃기고 있어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저 전쟁이 처음 나왔을 때 일주일도 못 갈 거라고 전부 그랬죠. 미국의 정보국도 그랬고 영국의 정보국도 그랬고 한국의 모든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푸틴의 무덤이 될 거다. 문을 열었지만 닫지는 못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얼마나 됐어요? 넉 달 하고도 열흘도 더 지났어요. 결국은요, 저 전쟁에서 러시아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자,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고와 아프간 전쟁으로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한참 큰 규모의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 소련보다 지금 러시아가 훨씬 튼튼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저 한 사람이 원유, 가스, 원전, 그리고 주요 자재들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노예에 불과하고 올리가리라고 부르는 신흥 재벌들은 푸틴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저런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푸틴이 무덤을 우크라이나에서 골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때 얼마나 또 우스운 선입견이 있었는가 하면 트럼프가 마치 한국 우파의 구세주고 그야말로 신이 보낸 대리인처럼 생각하는 한국의 기독교 계통의 거부 세력들이 활개를 쳤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늘 폼페이오 이야기 한데 안 봤습니까? 북한이 미국 믿고 손잡으려 했는데 중국이 핵 포기하지 마라고 경고해서 안 했다고 폼페이오가 또 뻥을 실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독재자들끼리의 그 맞는 필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버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국에 이제 보호무역주의, 리쇼어링, 더 나아가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한 사례의 희생양을 한국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의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해도 남한에 사이좋게 비핵화하면서 살겠다. 이 내용을 믿었죠. 그리고 그걸 자기 업적화하려고 했죠. 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마지막에 미국 내 반대 때문에 트럼프가 스톱이 걸렸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의회 습격을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도 기본적으로 발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미국 파퓰리즘의 우파의 극우의 화신이라고 오늘날도 믿고 있는 미국 국민이 많아요. 공화당은요,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화당이 어느 날 트럼프와 함께 몰락할 겁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들은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트럼프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이 침공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해결하라고 유럽이 나토가 알아서 하라고 버려뒀을 겁니다. 그는 푸틴이 보낸 찌꺼기들을 기반으로 대선에 이기는데 이용이 됐죠. 그 분명한 사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갖다가 밀어줬던 많은 회사들의 러시아 자금이 들어와 있고 SNS 회사에도 들어와 있고 또 어센지가 폭로한 부분에도 러시아와 깊숙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혐오할 거는 혐오하고 아니라 할 거는 아니라 해야 이 사회가 발전을 하지. 그저 그냥 보수는 이렇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하는 남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주입시킨 강제적 사고들을 그걸 받아들이면서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내보내려고 하고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더욱이나 보수는 더 열심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당신이 꼰대다.